예고 드린 대로 탈락자가 오늘 발생을 할 텐데요. 내가 내준 취지랑 하나도 안 맞잖아. 그래서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 저는 안 사겠습니다. 안 사는 걸 왜 발표해요? 오늘 미션의 탈락자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는 퇴근해야 투자할 수 있는 사람 반업 투자자입니다. 제가 산책을 하는데 나무가 부러진 걸 보았습니다. 왜 이 나무만 부러졌을까? 주변 나무는 멀쩡한데 말이죠. 찾아보니까 공동목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업도 나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건강한 나무 이야기입니다. KPX 케미칼의 배당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지난 31년 동안 15%에서 30% 사이에 안정적인 배당 성향을 유지하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보였고요. 가끔씩 기업 운영이 안 돼서 돈을 못 벌었을 때에도 배당을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기록들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뿌리가 튼튼한 기업입니다. 기업을 잘 모르겠다 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했던 건 부채 관리 능력입니다. 미원화학 같은 경우는 지난 12년 동안 장기적으로 순현금이 플러스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순현금 수준은 갖고 있는 부채를 모두 갚았을 때에도 220억의 순현금이 남는 수준입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수익도 꾸준하게 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이 기업의 오너가 그리고 모기업이 꾸준히 지분을 매수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학자금 대출을 꾸준히 갚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신용점수가 올랐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신용점수 누가 평가하는 걸까요? 나이스 평가정보가 평가합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분석하고 기업의 신용정보를 분석하고 그런 분석 정보를 통해서 신용을 조사하거나 자료들을 다양하게 가공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14년 동안 꾸준하게 돈을 벌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독점력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이스 평가 정보 보시면서 한국 기업 평가도 같이 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것만 보셨어요? 한국 기업 평가를 보려고 못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독점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둘 중에도 뭐가 더 마침 상장사고 그렇게 비교를 해보는 것까지 조금 나갔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은. 저도 하나 질문하자면 어떻게 보면 KPX 케미칼 이미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그 배당이 꾸준히 성장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배당 성장이 인플레이션을 이겼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둘을 비교해서? 인플레이션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단지 현재 채권 이자율에 비교해서 배당률이 조금 더 매력적인 수준이라서 지금 샀을 때 좀 만족할 만한 배당률을 주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지금 다른 카테고리로 찾았는데 둘 다 화학회사잖아요. 다른 화학에 비해서 뭐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잘 버티거나 미원학 같은 경우는 잘 좀 올라가잖아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화학회사랑? 이들이 자본을 잘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학은 기반 산업의 면이 큽니다. 굉장히 많은 자본을 들여서 해야 하는 산업인데 제가 볼 때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숫자적으로 봤을 때 싸고 괜찮아 보였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피드백에서 처참히 깨졌습니다. 너무 데이터만 봤다는 저의 단점? 좀 게으른 부분? 명확하게 꿰뚫고 계셔서 그 부분에 뜨끔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진행할 서바이버입니다. 첫 번째는 고배당주 한국실 석유입니다. 회사가 판매하는 주요 제품인 그 윤활유가 지속적으로 가격이 우상향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자본을 배당을 하다 보니 계속 저자본을 유지할 수 있고 정유주가 아니고 특수화학이고 블렌딩만 하면 되다 보니까 많은 자본 집약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높은 ROE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의 리서치 지원 투자 아이디어로는 다른 신용은행 대비 아주 조금 높은 ROE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7월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됐는데 대출의 성장률에 있어서 조금 제약을 주다 보니까 이것이 CET1 비율에 좀 도움이 될 것이고 향후에 배당과 주주 환원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행들 대비 높은 비용 효율성을 하나은행이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영업전 수와 그 다음에 자동화 기기 수가 적기 때문에 높은 비용 효율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메가스터디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을 처음에 높은 주주 환원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 ROE도 높은 것도 알고 있었고 규모의 경제는 예전에 리루 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높은 ROE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심리적인 편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고 기존의 고등 사업에서 중등 사업으로 초등 사업으로 유아 사업으로 근데 공무원 시장은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거 세 종목 다 사고 싶어요, 지금? 사실 두 회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굳이 꼭 사야 된다까지는 생각을 안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를 했었던 시점 당시와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또 많이 달라졌고 또 더 오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또 덜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고자 이 과정을 한 거잖아요. 옛날 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셀석유의 주가도 그렇고 뭐 좋은 건 아는데 진짜로 이 가격에서도 계속 쫓아가서 사고 싶은 건가 싶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것은 이익이 향후에 증액이 될 거라는 것이 어느 정도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겠다는 거예요, 안 사겠다는 거예요? 저는 안 사겠습니다. 안 사는 걸 왜 발표를 해요? 저는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공부를 했다니까 추가 질문을 할게요. 이 윤활유가 뭐 중국에서도 나오고 뭐 내연기관도 뺏기고 뭐 이런 상황에서도 왜 이익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 첨가제도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운데 이 첨가제를 가지고 또 만드는 윤활유조차도 이 배합이라는 것을 수십 년의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로부터 좀 소스를 잘 받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까지 해보았고 그 밖에 좀 더 고민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발표를 하면서 조금 부끄러웠던 게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도 됩니다. 나는 뭐 그거보다도 이게 내부자 매수인데 이게 내부자 매수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느낌이 나면 전혀 안 들지? 그 내부자 매수 하나금융지주가 많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부에서는 계속 밸류업 정책 관련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그 기업 내에서 임원진들이 우리 그 회사 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정도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희망이고 내부자와 외부자의 가장 큰 차이 뭐라고 생각해요? 회사에 대해서 회사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좀 더 밝다? 하나금융지중의 주식을 지금 사는 사람들이 내부자 정보에 가까운 그런 거에 근거해서 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자신들의 주가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뭔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또 희망사항을 가지고 나는 회장이 새로 취임하고 주가를 얘기하니까 그냥 보여주기로 다 같이 산 거라고 생각하는. 좀 더 미션의 취지와는 조금 살짝 동떨어진 저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들을 골랐는데 아쉬움이 남는 것과 동시에 깊이 좀 더 고민을 하고 리서치를 많이 해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었던 정말 감사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내가 내준 취지랑 하나도 안 맞잖아.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혼자 딴 거 푼 거야. 이게 뭐야. 탈락자를 못 고르면 어떡하나 고민했는데 네. 누굴 골라야 되나 고민으로 바뀌고 있는데 누가 못하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고배당주로 고른 기업은 광교신세계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 이 기업을 파악해 보았을 때 이 기업은 앞으로 순이익이 계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업이었습니다. 과거 평균 PER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미래의 광교신세계를 비교해 봤을 때 이 기업은 미래 이익이 증가해서 PER이 낮아질 기대는 없어 보이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광교신세계를 고른 이유는 시장은 광교신세계에게 차입금이 늘어도 배당금을 계속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시총의 약 4배에 달하는 풍부한 이 잉여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력이 안 돼서 배당을 못 줄 걱정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 잉여금을 통해 배당금을 줄 수는 없을 노릇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기업 4년 뒤에 미래 성장 동력을 투자한다는 발표도 하였습니다. 내부자 매수 종목은 노바렉스였습니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ODM, OEM 업체입니다. 이 기업은 24년도 11월 이후 주가가 가장 하락했을 때부터 내부자인 이상구 씨가 약 개인 자금을 통해 1억 2,600만 원에 달하는 매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쑥쑥 성장할 수 있는 투자 포인트 첫 번째, K뷰티의 ODM 업체 같습니다. 글로벌 건기식 시장이 성장하고 또 완제품의 건기식 브랜드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ODM, OEM 업체들은 오히려 좋습니다. 또한 해외 온라인 유통 채널에 아직 한국 건기식이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도 앞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층의 확장입니다. 20, 30대가 건강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매년 증가하는 환자 수를 보았을 때 앞으로 건기식 섭취량은 증가한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생활 속 발견에서는 동국제약입니다. 이 기업은 영업이익률과 주가가 큰 연동성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의 과거 평균과 그리고 앞으로 벌어들일 25년도 포워드 PR을 보았을 때 과거에 비하면 쌉니다. 하지만 이 기업 저평가일까요? 아니면 싼 이유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미래의 동국제약의 성장의 기대에 비해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동국제약에게 영업이익률을 10% 이상으로 유지하거나 또는 증가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당을 가미카지만 준다는 이유로 이거를 사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 세 가지를 공부하면서 각각 사고 싶은 비중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광주 신세계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사게 된다면 매도 포인트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배당을 줄이게 되거나 또는 수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게 되면 바로 매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투자 포인트가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네핏 따내셔가지고 우리 이재승 멘토랑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조언 들으셨다고 했는데 뭐 짚어줬어요, 이 중에서? 제가 처음에 골랐던 기업은 이 기업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멘토링을 듣고 나서 완전히 다 싹 바꿔서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재승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장은 어떤 것을 기대하고 이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셨고요. 25년도부터는 3년치를 제가 한번 다 매출액과 순이익과 영업이익률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도 있었고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멘토링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다시 했습니다. 뷰티 ODM은 국내에서의 뷰티 브랜드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ODM의 매출이 늘어나는 건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브랜드들이 우리한테 맡긴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컨셉이 다르지 않나 싶고 저런 아이디어가 시장에 있기는 있는데 근거가 있을까요? 제가 그래서 오버렉스에 전화를 좀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수출은 다 중국발이다. 중국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수주 계약을 좀 알아보다 보니까 관세와 물류비를 브랜드가 다 책임지는 계약이 있고 보험 운송료까지 해외 브랜드가 이제 책임지는 계약이 있더라고요. 어떤 비중이 더 크냐 그랬더니 각 건건마다 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뭐가 확실하게 더 비중이 크다라는 거는 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던 점이라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베네핏 없었으면 진짜 완전 탈라고 못할 뻔. 네, 안녕하세요.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배당주에서는요, 우리금융지주가 이제 남게 되었는데요. 은행주들은 대표적인 저 PBR 업종으로서 이제 코리아 밸류업 수혜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제 발표를 함에 따라서 주주 환원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주 환원율이 올라가는 걸 계속적으로 보여준다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주 환원 확대가 기대된다는 점인데요. 올해 말 CET1 비율 목표를 이제 12.5%로 잡고 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최대한 35%에서 40%까지 주주 환원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비과세 배당도 시행한다고 했고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규모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손해보험사 인수를 통해서 비은행 부문 수익성 강화가 기대된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종목은 내부자 매수 종목으로 네오팜을 선택했고요. 제가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화장품 업종들을 보다 보니까 PER이 가장 낮더라고요. 내부자 매수 부분도 보니까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가 이제 작년에 매입한 걸 보고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에 이제 IR 공시를 하고 이후에 없다가 2024년에 다시 IR 공시도 시행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IR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무상증자도 시행했고 기업가치 재고 계획도 발표를 했고 내부자 매수까지 있어서 바뀌어가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생활 속의 발견 기업으로는 APR을 가져왔는데요. 이 기업에서 주력으로 팔고 있는 부스터 프로 이 제품을 저희 어머니께서 1년 넘게 사용하고 계세요. 올리브영 명동점에 가니까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해가지고 이 부스터 프로를 전시를 해놓고 있었고 또 영업사원이 직접 외국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 기업이 좋게 본 이유는 해외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25년 1분기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 해외 매출이 거의 2배가량이 늘었습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기타 유럽 중동 부문에서 골고루 성장했다는 점이 좀 유의미해 보였고요.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걸 본다면 미국에서는 이 올타뷰티라고 하는 H&B 스토어를 전 지점에 다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일본에서도 3,000개 오프라인 매점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래서 높은 브랜드력을 바탕으로 이 신제품을 출시했을 때도 효과가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금융지주 먼저 좀 여쭤보면은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금융주 밸류업 수혜 기대랑 이제 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를 했다인 것 같은데 비교하신 금융주들도 다 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우리금융지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금융지주가 주가 상승이나 배당적인 측면에서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손해보험사를 인수하고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으면서 원래 우리금융지주가 은행 부문이 거의 비중이 98%였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탈피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가 상승이 좀 더 기대된다고 판단했고 그리고 배당 수익률도 보면은 우리금융지주가 제일 높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배당 수익률은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달라서 24년 기준이어가지고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저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APR이 결과가 투자 포인트예요. 성장을 하고 있고 히트 상품이 터졌고 수출길이 열렸고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계속 투자할 수 있겠어요? 이 포인트로? 지금 당장은 매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이 퀄리티라는 거를 알게 됐으니까 뭐 시장의 무관심이나 아니면 기타 이유 등으로 좀 가격이 떨어지면 매수해 볼 만하지 않나. 그때쯤 되면 이런 요인이 사라져서 빠지지 않을까요? 그게 유지가 되면서 빠질까? 4월 달에는 사실 그 벨마비, 안면마비 이슈로 한번 주가가 10% 급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기회가 한 번쯤 올 수 있지 않을까. 투자 포인트는 원인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결과를 만들어낸 근원적인 이유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된 거가 지속되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막연하게 뭐 사건 터지면 빠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뭐 사실 3,000개 종목 모두에 해당하는 화장품 공부를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정확하게 APR이 왜, 뭐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와 있는지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는 계속 갖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 포인트로는. 네, 안녕하세요. 소니입니다. 네, 첫 번째 고배당주는 한국쉘석유입니다. 배당으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로서요. 10년 평균 배당 성향이 90.6%에 달하고 연간 27,000원 배당을 했던 기업이고요. 배당 지속 가능성 검토를 해보면은 지배주주가 쉘 페트롤리움이라는 그 글로벌 메이저 오일 기업으로서 53.85%를 보유하고 있어서 배당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부자 매수 대한약품입니다. 이 종목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주셨던 리스트 중에서 가장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와 최대 주주가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자본 배치인데요. 10년 평균 유형자산 이익률이 22%고 당사 배당 성향 자체가 24년도 기준으로 15%밖에 되지 않아서 굉장히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자본 배치를 조금 더 좋게 한다면 유형자산 재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는 것이 합리적 자본 배치로 판단됩니다. 마지막 생활 속 발견은 나이스 정보통신인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거 제가 직접 애슐리 갔다가 찍은 사진입니다. 정말 생활 속 발견입니다. 포인트는 본업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 그래서 지금 얘네 본업이 벤, 부가가치 통신자 사업인데 이게 시장 점유율 1위로서 28.4%로 꾸준한 순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경쟁 우위 같은 경우에는 뭐 단말기 교체 및 계약 변경에 따른 전환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락인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향후 전망 같은 경우에는 현금 없는 사회의 전환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 결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보다 좀 높은 것도 있잖아요. 이크레더블도 있고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도 이게 낮다고 생각하신 근거가 뭐예요? 제가 지속 가능성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배당이 증가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되고 유지가 되려면 자본 지출이 적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활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캐펙스 투자가 거의 필요가 없는 비즈니스라서 그 점에 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시가 배당 수익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작더라도. 이크레더블 같은 경우에 캐펙스가 300억이 아니라 아예 없거든요. 빚도 없고 이런 걸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물론 이크레더블 되게 좋은 배당 주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인데 제가 원래 첫 직장이 LG화학 NC 사업부에서 엔지니어로 출발했었거든요. 윤활유가 굉장히 중요하고 업체를 바꾸려는 리스크를 감수하기도 굉장히 싫어하고 그 수급을 굉장히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이 회사가 그래도 장기적으로 한 10년, 20년까지 계속해서 고객과 꾸준히 이익을 창출하면서 유지가 되겠다. 배경지식이 있으셨네. 예. 배경지식 없다고 가정하고 물어본 거였는데 왜냐하면 윤활유를 다들 되게 피상적으로 알지 왜 저게 바꾸기가 힘들고 그 해자가 있는지 대부분 잘 설명을 못 하거든요. 생활 속 발견에서 단말기를 보시고 종목을 고르셨다고 했는데 시작은 이걸로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이 기업이 매력이 높다고 생각하셨나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수수료 비즈니스를 좀 좋아합니다. 안정적이다 보니까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꾸준히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유율을 계속 늘리니까 이거 계속 그냥 천천히 늘릴 수 있겠구나. 당사 예를 들어서 쓰고 있다면은 그 신규 가맹점도 계속해서 나이스 정보통신의 단말기를 사고 이쪽과 계약을 할 것 같거든요. 이 벤 비즈니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수료를 따먹는 개꿀 비즈니스 이렇지는 않거든요. 카드 수수료는 뭐 정부 차원에서의 계속 인하가 되면서 거기랑 가맹점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계속해서 마진이 줄어드는 사실 어려운 비즈니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수수료 비즈니스가 아주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버는 걸로 좋게 봤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어려운 비즈니스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완전 헛짚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두 번째 미션 발표하게 된 K수입니다. 먼저 고배당주의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건설 경기 악화는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건설 경기에 민감한 회사의 신규 수요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국내 유지관리 시장 점유율 1위, 20만 대 이상의 계약을 기반으로 고마진 반복 매출을 확보할 수 있으며 강도 높은 주주환원 정책을 통해 주가 하방을 방어하고 구조적 배당 가치주로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부자 매수의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이스 홀딩스로
지주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회사 실적이 개선된다면 배당이 확대되고 지주사 영업수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상승한다면 보유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재평가받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보유자산 대비 할인된 상태이며 상장 자회사의 재평가가 진행되고 지속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진행한다면 현재 저평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여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속의 발견 메세이상입니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생소하실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요. 전시 컨벤션 전문 기업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전시회를 진행하고 해당 분야에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기업을 알게 된 이유는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K-팹 페어라는 곳에 갔더니 주최를 이제 메세이상이 하고 있더라고요. 좋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고르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인 개최 구조를 통해 연간 80회 이상의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판관비 통제 및 부스 설치 대행을 내재함으로써 고정비 역시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외 확장성 역시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2027년까지 연 8회 자체 전시를 인도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매출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을 회복하였고 오히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 2.5조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산업 회복과 성장, 전시 수요의 증가, 그리고 신규 전시사 확충을 통해 장기적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픽을 아주 잘하셨네 다. 메세이상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산업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업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업이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회 산업 자체가 소규모 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세이상이 가지고 있는 현금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전시회를 인수하고 주최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면 해외 확장성 역시 겸비하고 있어서 국내 전시회 업계 중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얘들이 이걸 먹을 수 있는 이유에 근본적인 요소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약간 생활 밀착형으로 전시회를 주로 개최하고 있는데 뭔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뭔가 직접 가서 경험하고 소비자와 이제 비즈니스 간에 연결을 시켜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K-팹 페어를 네. 직접 가셨다고 했는데 네. 팩트죠? 사실이죠? 네. 왜 K-팹 페어를 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같이 가볼 생각 없냐고 여쭤보셨어서 갔었는데 이번에 생활 속의 발견을 고민하다 보니까 제가 최근에 전시회도 가고 팝업 스토어도 다니고 그러면은 이런 산업 속에서 어떤 기업이 해당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을까가 궁금증이 들어서 이제 메세이상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경쟁 페어까지는 조사를 안 하신. 네, 경쟁 페어는 제가 따로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좀 당황했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질문을 따로 답변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아쉬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 이제 미션들, 과제들을 보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이 올라갔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아, 이게 역시 어렵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오셨구나. 라는 걸 사실 조금 느꼈고. 제가 정말 놀랐던 거는 그 독후감 미션 심사까지 제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순위와 오늘의 미션 결과는 매우 달랐다는 게 저 스스로 좀 당혹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 예고 드린 대로 탈락자가 오늘 발생을 할 텐데요. 기준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 미션을 내는 취지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가지고 오셨느냐. 두 번째 기준은 논리와 근거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미션이 수행 가능한지. 이렇게 3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탈락자를 선정을 했고요. 오늘 미션의 탈락자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그분은 바로 서바이버님입니다. 서바이버님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전 미션까지 너무 잘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분이 사실 처음에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심장이 엄청 뛰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단순히 탈락이 아니라 제가 더 투자를 잘할 수 있는 승화의 계기로 자기 연민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의 발표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미션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최양성소를 시작한 건 좀 진짜 실전적으로 알고 싶고 몸에 익히고 싶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제가 이걸 시작을 했거든요. 결정적으로 중간에 질문에서 대답을 공부하기 좋은 종목들을 골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어요. 이런 마인드로 과연 다음 미션을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결국에는 탈락자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미션을 위한 재료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다음 미션은 이게 상장 코스닥 기업 분석이라는 건데 이제 이 책에 있는 기업 정보들을 하나하나 기읍부터 희읍까지 읽고 여기서 첫 번째로는 후보 종목을 3개를 추립니다. 그리고 3개를 1개로 줄여가는 과정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 1개를 집중적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는, 조금은 더 자세하게. 그렇게 고른 종목으로 분석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잘 고르면은 분석이 되게 즐거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책은 얼마 전에 나온 신간이에요. 제가 원고를 다 읽어보고 추천평을 실었는데 원래 추천평을 쓰면은 원고료를 주시거든요. 제가 원고료 대신 이 책 10권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 드리려고 예. 되게 정말 마침 며칠 전에 도착을 했어요. 딱 적절한 수준의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이 책을 이제 갖고 가셔서 한 달 동안 열심히 종목을 찾으시고 짬날 때 완벽한 종목 추천 읽으시고 한 달 뒤에 또 오늘처럼 자료를 들고 만나게 될 계획이고요.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오늘 발표하신 종목 최소 3개 개인 계좌에 조금이라도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다음 미션에서 고른 종목도 담아보시고요. 내 아이디어대로 주가가 반응하는지도 한번 보시고 분기 실적이 나오는 때가 오면 그거 가지고 또 팔로우업을 해볼 겁니다. 이 과정에서 계속 발굴되는 종목들은 직접 산 다음에 계속 팔로우업 해보고 분기 실적 분석해보는 걸로 그렇게 투트랙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가져가시고 한 달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탈락자가 발생을 하니까 다들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